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주에 너무 반가웠다면서 남주현 기자가 그런 반응이 류일아 아나운서만 반가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있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주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 딱 한 분한테 톡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랜만에 응. 뽀얀거탑 듣다가 네. 갑자기 목소리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좋다는 뜻이야? 나쁘다는 뜻이야? 뭐 나쁘면 아예 안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지인이세요? 예전부터 알았던 취재원께서 그분이 어디에 아니 저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닌데 왜 스포츠 관련된 왜 취재원이신데 뽀얀거탑을 들으시지? 그러니까요. 그걸 안 여쭤봤구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저의 팬이신가요? 사실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네. 회사 관계자죠. 우리 회사 저 해설위원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시죠. 근데 이 이제 해설위원? 네. 내용이 관심이 많아서 그냥 듣는 일반 그러실 분들도 수도 많으시니까요. 어떤 종목의 해설위원이셨나요? 스피드요. 스피드? 누군지 유명한 분인가요? 아실 것 같아요? 제갈성렬 위원. 진짜 4, 5년 만에 톡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진짜. 네, 근데 아마 꼼꼼히 들으시네요. 제가 스포츠를 떠난 지가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톡을 보내시면서 스포츠부에 갔는데 남준 기자가 없더라며. 그래서 어떻게 본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하면서 알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이제 뽀얀거탑 나온 덕분에 오랜만에 연락도 되고. 그렇네요. 네. 그게 스포츠부로 가신 거야. 갔는데 남주현이 없으니까 네. 인터넷에 남주현을 딱 클릭해 본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뽀얀거탑에 딱 등장하니까 그래서 찾아 들으신 거 아닐까? 원래 듣던 치면 분이 지금 아니라 나와요? 남주현 기자가 출연했다 이렇게? 뭐 한번 쳐보죠. 뭐 해보면 우리 그게 그렇게 진행하시죠. 중요한가요, 우리? 그러니까요. 진행하시죠. 그렇게까지 이제 추리를 해야 될 만한 일인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연 한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사연이 간당간당하게 꼭 하나씩은 오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반가운 사연이 하나가 또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20대 후반의 남자 애청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팔꿈치가 성장통 느낌의 한 1000배로 당기는 자극이 오고 팔을 쫙 피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병원에서 석회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군대 다닐 때 부대 특성상 턱걸이랑 외줄타기를 자주 하셨대요. 네. 군대를 다니셨구나.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니셨다니요? 네. 보통 군대를 다니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때로 생각해 보면 네. 방위. 일반 다닌다는 말은 제가 붙였나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류일아 아나운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군대를 다니는 경우는 그렇죠. 현역인데도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현역인데도 다니는 아주 일부의 예가 있긴 있어요. 근데 방위 이른바 방위 소위 말하는 방위면 외줄타기 할 일은 없죠, 선배. 그래서 조금 공익근무원 뭐 그런 거. 근데 군대 가면 턱걸이랑 외줄타기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턱걸이는 하는데 외줄은 왜 타죠? 그럼 특수부대 정도 보직이 좀 특수한 경우 아닐까 싶은데. 전통 줄타기를 그런 걸까요? 지금 아파서 심각하게 지금 사연 보내셨는데 외줄을 왜 탈까? 그 생각이 좀 일단 들었어요. 요즘 외줄이 군대는 뭐죠? 특이하게 외줄을 타나? 약간 좀 특전사 이런 그쪽인 것 같은데요. 꼭대기에서 뿅 내려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직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그때 몸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게 좀 이제 걸린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채선 원장이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러세요? 네, 특전사 군의관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군의관은 그런 훈련 같이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군의관 거예요? 같은 비행 낙하 훈련 있잖아요. 특수부대의 가장 그 공포스러운 훈련이 비행기에 올라타서 이게 떨어져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라 물론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건데. 스카이다이빙이네요. 네. 그렇죠. 돈 받고 거의 레저로 해석해 버렸어. 공짜로 하는 스카이다이빙인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는 똑같이 해야 돼요. 특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전사 부대들이 혹한기 훈련 혹은 이제 여름에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군의관들은 항상 동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특전사 부대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그 전방에서 27사 이기자 부대 근무했을 때 그 이기자 부대
부대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 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심지어 내내 계셨던 것도 아니고요. 이 27사단 계시다가 나중에는 좋은 서울에 와 계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 나 전방에 있었어. 여자들이 얼핏 듣기로는 이제 최전방과 전방 엄청 위험하고 뭐 추운 막 강원도 이런 지역인가 한데 27사단은 그런 쪽이긴 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막 대단한 이제 그런 훈련 많이 받는 부대가 했는데 전방도 보면은 이렇게 서울 경기도 요 지역도 전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너무 모르시니까 진짜 몰라요. 제가 약간 교정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남편 얘기였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 전방이야 이런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일산이었어. 최전방은 그 휴전선이 있잖아요. 네네. 휴전선은 어떤 부대들이 있냐면 경계 부대예요. 경계는 뭐냐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멧돼지가 넘어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게 임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27사 화천 사창리에 위치한 27사 이기자 부대는 그 적과 경계가 뚫렸을 때 이걸 방어해야 되는 부대예요. 실제로 이제 적군이 올 때 이것과 싸워야 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인원이 되게 많고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어요. 훈련 기간이. 그래서 되게 힘든 거고 저도 27사 부대원이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뭐 그렇죠. 계속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1년 했으면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당시에 이제 그 22개월 일반 현역병이 22개월인데 저는 12개월을 있었으니까 나름 절반 이상을 있었던 거죠.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아무튼 군대를 다닌다, 외주를 탄다. 지금 사연이 반밖에 지금 안 읽었는데 군대 얘기로 확 빠져버렸어요 지금.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왜 팔꿈치에 석회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지금 체외 충격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최선인지 아니면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평소에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보내주신 분의 질문을 제가 한양대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봉근 교수가 저에게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왜 생기느냐?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어깨거든요. 그래서 어깨 석회성 건염, 그다음에 팔꿈치에도 생겨서 팔꿈치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건은 뭐냐면 근육이 이제 뼈에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 뼈에 달라붙을 때 딱딱한 힘줄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체 구조인데, 요 건은 훨씬 더 일반 근육보다 딱딱하고 인대라고 하지 힘줄. 여기에 이제 석회가 생기는 거예요. 석회 칼슘이 생기는 건데 왜 생기느냐는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여기를 무리하게 많이 쓴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게 석회성 건염을 생기게 하는 한 이유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기면 이거 뭐 다른 요인인가? 뭐 먹는 건가? 그래서 잘 몰라요. 왜 생기는 건 모르지만 분명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 팩터다. 그다음에 이 석회성 건염 환자도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60대까지는 많이 발견되는데 70대 이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있었던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어떨 때 사라지고 어떨 때 사라지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우리 이런 석회가 사실은 돌이잖아요.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살이 아닐까 싶어요. 살이. 우리 뭐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 뭐 당연히 제 살이를 세거나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화장을 할 텐데 만약 제 가족이 저에게 살을 이제 막 센다면 호기심이 센다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왠가요? 저는 많이 참고 살고 있으니까. 많이 참으면 살이가 왜 나오는 걸까요? 그게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참으면
그 하나하나 이제 어떤 중요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돌이 되는 게 느껴져요. 선배 이렇게 에비던스 없이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생겼는지 모르니까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신 체외 충격파 치료로 석회성 그 석회를 깨부시는 치료, 그 다음에 거기에 주사를 맞는 것, 혹은 진통제를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옵션으로 제기돼 있는데, 옵션인데 분명히 이제 치료법 안에 들어 있는데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건 아직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가 이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그리고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담이 있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냐?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보험이 됐겠죠. 근데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저도 체외 충격파 치료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아프다면서요? 되게 한 번도 안 아픈데 해봤어요. 예. 되게 아픈데 그 되게 아픈 걸 딱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의 아픈 부위가 사라지는 건지 혹은 제가 못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를 본 놈이라서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만 체외 충격파가 확실하게 보험 적용이 될 만큼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옵션이다. 그다음에 주사를 맞는 거나 아니면 진통 소염제를 먹는 것,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쉬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호 장치죠. 보호 장치는 어떠냐? 통증이 심할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내가 많이 아플 때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엘보 왔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테니스 엘보는 조금 다르긴 해요.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여기가 퇴화가 돼서 여기 싸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닳아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신경이 그런 거에 눌려서 하는 건데 테니스 엘보의 원인 중에서도 이 석회성 건염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엘보 왔다 뭐 이런 거죠. 엘보 오신 적 있나요? 저는 요즘 핸드폰을 할 때, 휴대전화 쓸 때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조작을 하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받치니까 어느 날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왼쪽 팔꿈치가. 근데 왜 왼쪽 한 손으로 안 되시나 보죠? 손가락이 짧아요. 저는 요즘에 새끼 손가락이 아프던데요. 이걸 또 받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받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서. 언니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손가락을 바꾸고 이걸 왜 받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그냥 습관인 거죠. 생활 습관. 근데 이렇게 들고 그냥 하세요? 강남 사람들의 그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습관이니까 그렇게 그런가 생각을 봐요.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야겠네. 강남 사람처럼 보이려면. 그러니까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눈치 못 채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몰랐는데 항상 이렇게 받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받치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는 습관이 있었나 보죠? 거울아 세상에서 예쁜 사람이 누구니 막 이런 거 맨날 질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받치고 안 봐요. 왜냐하면 그런 손골 조그만한 거에 얼굴이 다 안 들어가서 큰 벽에 걸려 있는 거울이나 탁상 거울을 씁니다. 네, 손거울은 안 씁니다. 네. 이런까지 대답을 해야 되나? 듣고 보니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뭐 이런저런 이제 다양한 치료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보셔야지 좀 호전이 되시겠네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치료 하나가 스트레칭이죠. 그러니까 무게를 빈손으로 몸에 아무것도 아령이나 이런 거 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마구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처음에 아플 때는 이제 수동 운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돌려주는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저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쪽을 고정하고, 그리고 아니면 너무 아플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움직여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더 돌릴 수 있으면 본인의 힘으로 이 팔꿈치에 관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거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남이 해주는 게 도수 치료 말씀이세요? 그렇죠. 도수 치료. 근데 도수 치료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수 치료, 그다음에 카이로프랙틱, 그다음에 추나요법, 우리 임원장이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신경을 전공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아, 예를 왜요? 들면 이제 재활학에서 하는 기본적인 보존적인 물리치료도 기본적으로 이 통증은 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곳에서 원인이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 바깥에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개념을 그러니까 저희과나 정형외과는 갖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표피 신경들이 작용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것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도수 치료, 카이로프랙틱, 그리고 추나요법 이런 것들의 그 효과, 과학적인 근거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생긴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여기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온다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수 치료 뭐 저도 도수 치료 받아본 적은 없구나. 근데 아무튼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스트레칭은 치료에 되게 중요하다. 네. 왜 도수 치료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 그런 거는 해봤어요. 그게 추나요법이었나? 이제 누워보세요 하고는 다리를 이제 길이가 다른 거 보이시죠? 한 다음에 뿌부북 했는데 다시 길이가 같아졌죠? 이런 거 이제 방송에서 막 했거든요. 네, 여러 번 있죠. 네. 이제 그거는 근육의 이제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의 스위치라고 하는데 몸의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해보면 어떤 아픈 사람이 덜 아프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그거에 되게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의 그래서 동영상을 저분이 갖고 있는 게 뭘까 하고서 계속 봤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큰 저기는 롱텀 팔로우업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다리가 짧아졌다 이런 것들은 그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그게 사우나 같은 온도가 됐든 아니면 현대 약품인 근육 이완제로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과연 다리 길이가 그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누른 포인트가 어떤 온도 따뜻함이나 아니면 근육 이완제처럼 어떤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나 뭐 한의학에서는 혈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네. 혈이나 이런 것에는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부로 드릴 말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마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롱텀 팔로우업이 되지 않은 그래서 에비던스가 있지는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이 뭐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방송용으로 딱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이게 이렇게 뭐 어디를 눌러서 아이들의 척추측만증을 치료한다고 막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는 직접 보도를 했는데 절대로 척추측만증이 나아진 에비던스가 없다. 뭐냐면 척추측만증은 그 자체로 이게 심한 정도가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 각도 앵글이 있는데 그런 그 앵글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좋아진다는 사람이 환자를 봤더니 그분 치료도 일반 자연 경과예요. 그러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그분은 딱 좋아지는 그림만 딱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눌러서 뭐 해가지고 척추측만증이 좋아진다는 건 교과서에 지금껏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너무 저는 사실 유일한 아나운서가 무슨 어떤 선생님 얘기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네. 근데 간단히 마사지만 받아도 펴지고 시원한, 그러잖아요. 등도 느낌들 펴지고 제가 들고. 등이 되게 많이 굽었는데 네. 이렇게 마사지 몇 번만 눌러주시고는 네. 이거 보라고 펴졌다고 막 그러셔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그렇게 효과는 있는 것 같긴 달라지는 한데, 거에 너무 예. 막 혹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는 것 이게 같아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 추위에 영하 10도 되는 추위에 한 30분 정도 나가면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 거예요. 네. 이제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있었고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자세를 할 테고 그런 자세가 계속 그 근육들은 계속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면 당연히 따뜻한 데 있으면 펴지겠죠. 그렇죠. 시간 따뜻한 데 있으면 지나면. 펴지겠죠. 그런 원리라고.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일 수 있는데 눌러서 이완시키고 우리가 하는 도수 치료 그다음에 카이로프랙틱 추나 이런 것들은 실은 근육의 문제지. 근데 뼈를 약간 이렇게 두두둑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뭔가 근육을 만지는 게 뼈는 아니라 근육일걸요? 그래요? 소리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근육은 소리가 안 나요.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관절 사이에 보통은 여기 이제 공기가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웬만큼 하더라도 어린 젊은 층은 이제 소리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딱 하면 공기가 밀려나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두둑 하는 거는 뼈가 어떻게 조정되는 게 아니라 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의 공기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생기면서 이동하면서 생겨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가 안 되는 것들 갖고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마사지 받게 하고 근육 이완시켜 드리면,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킬 목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걸 봤는데 뭐 거기서 기분 좋게 뼈도 맞춰진 거예요. 이런 소리 듣는 거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척추측만증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척추측만증 치료를 받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대단히 많이 항의를 했어요. 그럼 뭐 가만히 기다렸다 보조개처가 안 되면 수술 받으라는 얘기냐? 네가 신경외과니까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이게 치료 원칙이고 일본도 치료 원칙이고 그러니까 의학을 과학적인 학문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표준 치료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도한 것이지. 그리고 제가 보도하는 게 표준 치료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저한테 소송을 걸었을 테고, 그리고 제 보도가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항의를 할 게 아니라 소송을 걸어야죠. 정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누가 맞는지. 네. 결국 그렇게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배우고 싶긴 해요. 그리고 뭐 배우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동영상을 딱 몇 개를 한 시간 정도짜리 몇 개를 보면 어디를 누르는지를 알겠어요. 어디를 누르는지 알겠는데. 위험한 발언인데요. 아니요.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그분들 버튼을 누르는 분들보다는 신경과 근육은 제가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의 척추측만증과 관련된 아이들의 키 크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신 거는 그거는 지금도 참을 수는 없다. 그럼 엘보 정도의 이제 질환이면은 지금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이런 거는 받으시니까 그런 치료도 같이 좀 병행해서 받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도수치료 받으시는 거, 근데 도수치료가 지금 이분이 보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체외 충격파를 그러니까 이봉근 교수는 체외 충격파가 그렇게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석회성 건염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외 충격파 효과를 본 놈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둘 중에 선택하면 저는 체외 충격파를 선택하겠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옵션이니까 뭐 도수 치료 받아 보시는 것도 뭐 누군가가 권한다면 뭐 옵션 중에 하나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남주현 기자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 본격 주제가 지난 12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유통되는 153개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분석했는데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어요. 이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남주현 기자를 불렀는데요. 방송 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옆에서 방해해서 혼났거든요. 벼락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러냐며. 오늘 자세히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뭐라고 혼내던가요? 너 이렇게 팀킬 하는 거 아니야? 팀킬이 뭐야? 팀킬? 아니 제가 열심히 같은 준비를 편인데 해서 왜 방해하냐고요? 방송을 잘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언니 뭐 해? 이러고 제 옆에 있었더니 혼났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 뭐 이미 기사를 쓰고 취재를 했기 때문에 뭐 급하게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동안의 경과를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여름부터 계속 문제가 됐죠, 선배? 맞죠? 그래서 미국 CDC에서 9월 11일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했어요. 그때 이미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 폐질환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문제가 되니까 사용 자제 권고와 함께 가향된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약간 향이 가미된 그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9일 뒤 9월 20일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사용 자제 권고를 했고요. 네네. 10월 14일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의심 사례가 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월 23일 그때도 또 9일 뒤였네요. 이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인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라. 사용 중단 권고죠. 예. 박능우 복지부 장관 자꾸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때도 박능우 장관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사용 중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게 지났죠. 12월 12일. 이제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아까 유일한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153개 품목에 대해서 급하게 성분 분석을 했어요. 전체 성분은 아니고요. 7가지 성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12일에 내놨는데요. 미국에서 그 가장 폐질환, 중증 폐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사실 그 THC라는 대마유래 성분인데 그 성분은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검출됐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마약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THC와 함께 검출이 돼서 미국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의심 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물질인데 이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13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안 좋은 성분인 거죠?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네. 이게 뭐 토코페롤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굉장히 미량이긴 하지만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 이게 검출이 되긴 했으나 정부에서는 당장 판매 중단이나 유통을 금지시키진 않겠다. 근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가장 큰 게 너무나 미량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거의 뭐 20만, 80만 ppm 수준으로 검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0.1, 8.4 ppm 그 정도 수치였다. 그 거의 뭐 10,000분의 1 미국에서 나온 용량의 10,000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10,000분의 1도 더 되죠. 예, 10,000분의 1도 안 되죠. 10,000분의 1 이하도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그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어떤 거냐고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끈끈하대요. 점성이 있는 물질이라서 이게 다량이 폐로 들어가면 이제 폐에 달라붙어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왜 그러면 전자담배의 액상에 넣느냐? 이게 너무나 점도가 없으면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처럼 이렇게 너무 딱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이걸 이제 좀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로는 이 점도를 높이는 게 thicken이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비타민 E는 우리 좋은 거잖아요.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피부에 먹을 수도 있고 유해 성분 아닐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들어요. 발라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요것과 관련된 논문을 저희에게 사연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비타민 E를 숨을 쉬었을 때 보통 비타민을 우리가 숨들여 마시지는 않잖아요. 숨을 쉬었을 때 이 정상적인 폐포의 지질 대사가 방해를 받는다는 게 세포 실험으로 이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는 전자담배에 따른 것보다 다른 성분보다 비타민 E 자체가 폐세포의 지질 대사를 방해해서 균형을 깨트려서 그래서 폐렴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E가 대두된 건데 그런데 지금 CDC에서 이렇게 쭉 한 걸 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건 대마형이다. 그리고 이 연구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가 폐포의 어떤 지질 대사를 균형을 깨서 폐렴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비타민 E 한 가지 성분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선배 글리세린 같은 것도 약간 그런
끈적끈적한 거 아니에요? 글리세린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래서 이 방금 글리세린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이 용매로 사용되는 게 폴리필렌 글리콜? 네, 죄송해요. 프로필렌 글리콜. 그 글리콜이라는 것과 글리세린도 똑같이 그 용매로 들어가는 거라서 네네. 그것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아직 배제하지 않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단일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019년 12월 13일이죠. 2019년 12월 13일 현재 미국 CDC 그러니까 요 미국 CDC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공통으로 그 저기하는 무언가 하는 원인 물질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미국 CDC가 해놓은 방침을 보면 네. 절대로 THC 그러니까 그 대마 성분 네. 그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고 그다음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어떻게 했냐면 네. 판매자들에게 이걸 첨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첨가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이거는 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대마는 사용자들에게 권고를 한 거고 비타민 E는 제조업체에게 권고를 한 사항이죠. 근데 어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조동찬 선배도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먼저 했는데 네. 이 최대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금연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연을 시도를 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은 실패를 하시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정부가 너무 그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 근데 절대 돌아가선 안 된다. 그 연초나 일반 담배로 돌아가지는 말고 아까 조동찬 선배 이야기한 대로 이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같은 걸 임의로 첨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말아라. 일단 거기까지예요. 제 생각에는 이 일반 담배에서 이제 금연의 과정으로 전자담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낫다고 뭐 볼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낫다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되게 논란인데 네. 예를 들면 미국 CDC는 뭐라고 권고를 지금 하고 있냐면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렇게 전자담배 관련 폐 질환이 걱정된다고 해서 일반 담배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담배로 이게 설령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담배로 돌아가지 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네. 이게 걱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담배로 돌아가는 거는 더 이로운 일이 아니다. 그 저변에는 뭐냐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는 근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오히려 해롭지 않다는 거는 바뀌어야 되죠. 전자담배도 분명히 해로운데 과연 일반 담배만큼 해롭냐?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덜 해로우니까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냐면 청소년 애들이 많이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당초 담배는 애들이 정말 너무 많이 해로우니까 이건 뭐 안 해야지 생각했던 애들도 전자담배는 덜 해로우니까 우리 마음대로 피자.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사회적인 피해는 어떤지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담배가 되게 해롭지만 그러니까 한 개 피의 해로움과 그 피는 사람 곱하기가 사회의 해잖아요. 네네. 근데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데 이걸 피는 사람이 되게 많으면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해는 더 적다고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적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우려되긴 하는데 일반 담배 단일 계피와 전자담배의 단일 그렇게 한 모금을 비교하면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건 맞죠. 근데 이거 이제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피는 게 합법화된 어떤 주가 있는 그런 미국은 그래도 대단히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어제 우리나라 국내 정부 이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기내과 박동원 교수가 제기한 말인데 아니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일단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나요?
니코틴 농도가 미국보다 되게 다르죠. 미국은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 줄이 많이 높죠. 3% 5%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두 개 제품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0.99%입니다. 1%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코틴 농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낮고요. 그 우리나라는 대마형 그런 것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유명하신 분의 딸이 그거 갖고 들어오시다가 걸려가지고 뭐 사회에 되게 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심 환자가 1명인데 1명이 신고됐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그 환자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환자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미국에서처럼 이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인지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은 의견도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확정된 환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담배의 위협성을 만약 위험한 건 위험하니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면 자칫 이걸 원래 담배로 일반 담배로 돌아가게 하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도 실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용 중단 권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 자체는 거예요? 이미 10월 23일에 나왔고요. 그 권고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줄랩스랑 KT&G 제품 각각 한 개씩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편의점에서 이제 뭐 사라진다 이런 그래서 이 제품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 정부 차원에서 유통을 중단시키진 않겠다. 워낙 미량이기도 하고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도 의심되는 거지 이게 뭐 원인 물질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겠다고 하는데 그 편의점에서 퇴출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 각각 편의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못 팔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가양 담배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됐죠. 예, 뭐 특정 업체에서 우리 안 팔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유통 채널에서 각자 판단하는 거지 정부에서 퇴출시킨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에 관련해서도 금연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과마다 금연학회 분들도 이제 여러 과가 있잖아요. 과마다 조금 다른 입장인데 전자담배를 그냥 담배와 똑같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전자담배를 금연의 과정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자담배가 지금 정도의 에비던스 정도면 중간 단계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니코틴 농도도 되게 낮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발하게 지금 활발하게 벌어진다. 나쁜 일이 활발하게 벌어진다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미국에서 이제 항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성분들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가장 주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89% 정도의 이 폐질환이 이 대마와 관련돼 있는 건데 89%가 우리나라는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E 이것도 나머지 부분을 관련하고 있긴 하지만 농도도 10,000분의 1 정도 이하이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렇게 화들짝 놀랄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자담배도 피지 말아라.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분이 전자담배를 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만약 일반 담배를 피는 사람이 전자담배를 피는 게 이게 진짜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나라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연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연초보다 훨씬 덜 해롭다고 보면서 그쪽을 오히려 장려라고 하긴 그렇지만 담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부분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걸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막 그러던 참에 미국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터지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더 좀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반반 정도. 이 전자담배 업체는 그러니까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는 뭐라고 이제 저희한테 읍소하냐면 그러니까 줄이 어디 회사죠? 줄인가? 줄은 그냥 줄랩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줄이 미국에서 되게 이제
활발하게 가장 판매량이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인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낮은 용량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이제 관련형 담배거든요. 필립 네. 모리스에. 네. 근데 필립 모리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가 관련형 담배에 어떤 발암 물질이 있다 이렇게 쭉 보도 자료를 냈는데 바로 다음 날 필립 모리스는 우리나라 식약처 그 관련형 담배에 대한 조사 결과 엉터리다라는 반박문을 냈어요. 식약처에 대해서 식약처가 어떤 보도 자료에 대해서 회사가 반박문을 냈고 그렇다면 보통 이게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같은 식약처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재반박하고 관련 업계에 대해서 어쨌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 그다음에 그냥 깨갱 그냥 아무 반응이 없. 깨갱이라고 하는 건 좀 비한가? 아무튼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는 되게 이상했어요. 식약처가 업체의 반발에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갖고서 네. 한 자료를 배포하는 거는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고 그렇죠. 또 이제 뭐냐면 이번에 미국 FDA에서 관련형 담배에 대해서는 이게 FDA가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FDA가 지금 채택하려고 하는 게 관련형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그 문을 그 선언문이라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이제 그런 것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채택하려고 한다. 채택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채택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문서들이 사실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필립 모리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뭐냐면 근거 없이 관련형 담배가 마치 일반 담배처럼 해롭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정 소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서 관련형 담배는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런데 줄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필립 모리스처럼 강력하게 하고 싶은데 시장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득인지 실인지 잘 모르겠고 괜히 자기네들이 참아서 이거 너무나 그냥 일방적으로 되게 안 좋은 담배를 생산하는 거냥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그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네. 근데 이제 물론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뭐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전자담배의 해가 되는 것은 나오는 족족 발표하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스탠스는 뭐냐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전자담배든 그게 관련형이든 거기서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걸 족족 알려드리는 건 맞다. 계속 그렇게 하시라. 그런데 이게 마치 일반 담배로 돌아가라고 하는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항상 이 식약처의 자료를 보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액상에서 약간 좀 필립 모리스 그 형식으로 찌는 형식으로 하는 그게 관련형이거든요. 관련형으로 하는 예. 그렇게로 돌아가셔야겠네요. 아니 이제 그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담배에 관련형 담배도 발암 물질이 있어요. 네. 발암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액상형 담배에서도 발암 물질이 있죠. 근데 그 양을 종류를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는 종류가 일반 담배보다는 적어요. 양도 일반 담배보다는 적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유일아 아나운서가 지금 지적하신 사실 얼핏 지금 들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행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관련형 담배는 아무 말 없으니까 액상형 담배는 지금 식약처가 막 하고 뭐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관련형 담배를 피는 게 맞겠네라고 행간의 의미가 읽히는 게 사실은 근데 이게 관련형 담배하고 액상형 담배하고 비교한 그런 우리가 과학적인 그게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일 남정 기자도 금요일날 보도를 할 때 금요일 아닌가요? 목요일날 보도를 할 때 그 부분이 피라고 해야 돼? 말아라고 해야 돼? 이게 문제인데 그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네. 아니 그리고 사실 뭐 저도 비흡연자고 네. 이제 비흡연자인 상당수의 분들이 아마 이 기사를 보시면 그냥 안 피면 되잖아. 이것도 저것도 어차피 해롭게 마찬가지니까 안 피면 되잖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흡연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또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항상 이 담배 관련해서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식약처 조사 결과가 물론 대대적으로 막 다 한 건 아니니까 일종의 이제 초기 조사 이 정도인데 초기 조사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전자담배에게 너무나
과도한 어떤 그 위해성의 그런 이름표를 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THC도 그러니까 대마성 성분도 안 나왔고 우리 남정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비타민 E 아세테이트도 네. 농도도 대단히 적었고. 네. 그리고 너무 미량으로 나와서 우리가 미량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 너무 날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그 네. 미량보다는 일단 거기 대마 성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고 물론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CBD 오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보면은 미국 갔다가 이렇게 사오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사오고 직구로도 살 수 네, 있어요. 근데 직구로 하는 거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마 THC가 없는 거일 텐데 이게 꽤 농도가 높은 것도 막 들여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임의로 전자담배 넣어서 액상에 넣어서 태우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혼자 그냥 믹싱하고 제조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만약 한다면 저희가 이제 취재해야 될 영역이죠. 네. 예를 들면 줄 같은 이제 폐쇄형은 아예 제품이 만들어서 닫힌 것들은 그러기가 힘드니까. 물론 그것도 물론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리필형.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리필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사실은 우려가 되긴 해요. 우려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합법화해서 이제 그 대마형 오일을 해서 피는 주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사제,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만든 허가받지 않은 그런 대마형 오일을 사용한 분도 꽤 된다라고 미국 CDC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CBD 오일을 들여와서 이거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거든요. 거기에 피는 거 CBD 오일에 그거는 그거에 맞게끔 지금 그거에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아마 THC 성분이 있는 건 들여올 수가 없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CBD 오일 많이들 갖고 오시는데 아마 뭔 줄도 모르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CBD 오일이 뭐 여기저기 좋다는 이런저런 풍문을 듣고 이 몸에 좋다면 어떻게 써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특히 전자담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태우실 때 뭐 임의로 뭔가를 섞어서 하신다던가 위험한 그럼 일이라는 절대 안 된다는 더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CBD 오일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CBD 오일을 구입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 이제 합법인데 이거를 절대로 태워서 이게 거기 넣어서 태우시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에 물론 THC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아마 이거는 불법이니까 없을 것 같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카나비노이드가 그 THC 성분을 그러니까 이 카나비노이드 그러니까 이 대마와 관련된 어떤 걸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언뜻 봐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쨌든 오일이니까 점성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비타민 E도 먹거나 피부에 바르면 득이 되는데 지금 비타민 E를 들이마셨을 때 이게 폐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에서야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2019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로. 예. 뭐 좋은 지적이었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저는 몰랐어요. CBD 오일이 파는 건지도. 요즘에 많이들 직구도 하고요. 뭐 일본 제품 직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들여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실은 나중에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어떤 특정 환자들 있잖아요. 특히 뇌전증 환자들이 이 대마를 의약품으로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려되는 건 이것에 대한 이게 분명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중독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독 환자를 보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첨예하게 그 대립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뇌전증을 치료하시는 그 대학 교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독을 보는 정신과 교수님은 근데 선생님은 안 보시면 중독에 걸리면 다 내가 보는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 마약 성분은
정말 약으로만 쓰지 않으면 되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약으로만 쓰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그 대마성 의약품을 다뤄야 되는 그 사회의 그 숙제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목조목 구체화돼서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네. 그런 게 빠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네.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건 되게 쪽팔리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이 전자형 담배 이런 걸 섞어서 하는 것이 이게 중증 폐질환이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의 특징은 비가역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남은 거예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과를 아는 것도 올해 들어서 2019년 들어와서 처음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니까 금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안 되시면 어떻게 좀 노력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담배는 혼자서 끊기가 어려운 물질이라고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네. 뭐 니코틴의 중독성은 대마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혼자 새해 이제 뭐 그러니까 새해 결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말씀드리자면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의학적 도움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담배를 끊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거 있잖아요. 가까운 보건소 같은데 금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계획이겠네요. 꼭 보건소 안 가셔도 네. 요즘에는 그렇죠. 동네 의원에서도 네.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끊기 되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저희 남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끊겠다고 하더니 한 6시간 끊었나? 그리고 다시 피더라. 이게 끊은 건지 주변에서 그런 보니까 거는 이제 못 피운 거라고 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이제 뭐 가면 못 피우잖아요. 못 네. 피운 거라지. 비행기 타고 가는 14시간 동안 나 담배 끊었어 이렇게 그건 아니죠. 네. 어려운 일인가 죄송하네요. 봐요. 제가 남편님을 제가 아니요. 뭐 혹시라도 정확한 진단이셨어요. 네. 남편님이 이건 뽀얀거탑 안 들으시죠?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